멕시코 상류층의 20%가 한국계라고. 뉴욕 글로벌 리질리언스 센터 수석 연구원인 한 여성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말을 공감하실 수 있나요? 그녀 역시도 의심을 했기에 자료 수집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발견했던 건 그녀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들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목요일 밤 9시였죠. 뉴욕에 있는 글로벌 회복력 센터 사무실에 아직도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몇 시간 전에 식었지만 이 숫자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멕시코 데이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럴 리가 없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10번째로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잠깐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에밀리 캠벨이에요. 연구자죠. 여러 나라를 연구해서 왜 어떤 나라는 잘 되고 어떤 나라는 안 되는지 파악하는 일을 합니다. 탐정 같은 건데 범죄 대신 경제 미스터리를 푸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멕시코를 연구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멕시코 하면 해변과 타코만 떠올리겠지만 저는 지루한 것들을 봤죠. 빈곤율, 교육 수준, 정부 효율성 같은 거요. 보면 눈이 감기는 그런 데이터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지루하기는커녕 충격적이었어요. 멕시코가 세계 어떤 선진국보다 빠르게 빈곤을 줄였더군요. 대학 진학률은 1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여러 주에서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몸을 쭉 펼쳤습니다. 좋아, 에밀리. 이걸 파헤쳐보자.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정부 관리, 판사, 대학 총장, 기업 리더들의 명단을 뽑아봤습니다. 이 놀랍도록 성공한 나라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라 알바레스, 연방 상원의원, 호르에 가르시아, 대학 교수, 카를로스 곤살레스, 건설회사 CEO, 마리아 페르난데스, 교육청 국장. 평범한 멕시코 이름들이죠? 이상할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양력을 클릭해봤더니 턱이 떨어졌습니다. 노라 알바레스는 그냥 멕시코인이 아니었어요. 한국계 멕시코인이었죠. 호르에 가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를로스 곤살레스도 마리아 페르난데스도요. 잠깐 뭐라고? 허리를 쭉 펴며 말했어요. 계속 클릭해봤어요. 페드로 카스티오, 한국계 멕시코인. 알레한드라 로페스, 한국계 멕시코인. 루이스 라미레스, 한국계 멕시코인. 디에고 모레노, 한국계 멕시코인.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계산기를 집어들고 수학을 시작했어요.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계 멕시코인은 멕시코 인구의 0.4%를 차지합니다. 1%의 절반도 안 되죠.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제 목록에 있는 이름들을 세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계 멕시코인들이 정부, 기업, 대학의 주요 직책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순간 전까지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중요한 아시아 국가 하면 중국과 일본을 떠올렸죠. 한국은 딱히 주요 세계 강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상사인 마이클 톰슨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밤 9시가 넘었는데 중요한 일이길 바라.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멕시코에 한국계 멕시코인이 약 50만 명 있어요.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이 전국 지도층 직책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에밀리, 이 숫자들이 확실한가? 3번 확인했어요. 연방 상원의원 128명 중 7명이 한국계 멕시코인이에요. 주 대법원 판사 32명 중 6명이요. 상위 100개 기업 중 23개가 한국계 멕시코인 CEO나 주요 임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에밀리, 내 말이 맞다면 이민과 경제 발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 불가능한 이야기를 담은 데이터와 이름들, 숫자들로 가득 찬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멕시코에 가야겠어요. 동감이야, 에밀리.
우리가 모르는 이민자 성공의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반짝이는 뉴욕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 100년도 전에 시작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이민자 집단이 조용히 한 나라의 지도층을 장악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 말이에요. 3주 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었어요. 멕시코시티는 덥고 시끄럽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교통은 미친 듯했고 공기는 배기가스로 탁했으며 모든 게 뉴욕을 느리게 만들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죠. 하지만 관광 명소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미스터리를 풀러왔거든요. 국가이민청은 1970년대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 같은 회색의 지루한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형광등이 깜빡이며 먼지 쌓인 서류함들을 비추고 있더군요. 오래된 종이와 커피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1905년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기록 보관소를 운영하는 여성 마리아 곤살레스가 물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이 보였지만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봤어요. 그게 120년도 넘은 일이에요, 세뇨리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말했어요. 한국 이민자들이 어떻게 멕시코에 왔는지 알고 싶어요. 마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뒷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상자를 옮기고 스페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분 후 너무 세게 숨쉬면 부서질 것 같은 두껍고 누런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1905년 4월 4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어요. 일포드호 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문서는 바랜 검은 잉크로 쓰인 승객 명단이었습니다. 맨 위에 한국인 승객 마이너스 총 103명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103명. 모든 게 이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이름 목록을 따라 손가락을 내렸어요. 김종익, 28세. 박용식, 22세. 이상익, 35세.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었지만 여성들과 10대 몇 명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로 온 거죠?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일 때문이에요. 간단히 답했습니다. 유카탄의 에네켄 농장에서 일꾼이 필요했거든요. 에네켄이 뭐예요? 마리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칼 모양의 잎을 가진 거대한 선인장 같아 보였습니다. 밧줄이나 가방을 만드는 데 썼거든요. 하지만 수확하는 건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문서들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스페인어로 쓰인 계약서들이 있었는데 한국인 승객들은 읽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일본인 중개업자들이 그들에게 좋은 임금과 무료 숙식, 4년 후 멕시코 정착 기회를 약속했더군요. 하지만 진짜 계약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월 25페소를 약속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12페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음식, 숙박, 작업 도구비를 제하면 월 2페소도 안 되는 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봤어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멕시코 일꾼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마리아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속았던 거였습니다. 거짓 약속에 속아 이국 땅으로 끌려온 거였어요. 다음 날 유카탄주의 주도인 메리다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밝은 색으로 칠해진 식민지 시대 건물들, 나무가 늘어선 거리들, 친근한 사람들. 이 평화로운 곳이 한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현장이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메리다 역사박물관 관장인 루이스 마르티네스가 입구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회색 머리와 슬픈 눈을 가진 마른 남성이었어요. 한국 이민자들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따라오세요. 박물관 뒤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 유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업 도구들이 들어있는 전시장이 있었어요. 마체테, 밧줄,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장갑들이었죠. 에네켄 농장은 지상의 지옥이었어요. 루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이 시작됐어요. 해질 때까지 끝나지 않았죠.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에네켄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치고 땀과 흙으로 뒤덮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식물들은
칼 같은 뾰족한 잎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에네켄 잎에는 가시가 있어요. 루이스가 설명했습니다. 피부를 베죠. 이런 더위에서는 상처가 쉽게 감염돼요. 많은 일꾼들이 이런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사진을 빤히 바라봤어요. 한국인 중에 몇 명이나 죽었나요? 첫 해에만 30명이 넘었어요. 30명. 103명 중에서요. 3명 중 1명은 1년 만에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루이스가 가죽으로 제본된 책을 꺼냈어요. 이건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의 일기예요.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농장 감독관이었던 사람이죠. 여러 노동자 집단에 대해 썼어요. 루이스가 스페인어에서 번역해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쿠바인들은 술을 마시면 서로 싸워요. 과테말라인들은 몇 달마다 도망치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라요. 낮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밤에는 이상한 걸 해요. 모여서 서로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줬는데요? 루이스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한국인들이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그려요. 아이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쳐줘요. 수학도 가르치고요. 고향의 노래도 불러줍니다.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들어요.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일꾼들이 술을 마시거나 도망치려고 할 때 한국인들은 흙바닥에 학교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루이스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인 반장이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자랑스러운 조선의 아들, 딸들이다. 언젠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여기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돈도 못 받으면서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죠.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짓말에 속아서 노예처럼 취급받으면서요. 그런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이스, 천천히 말했어요. 계약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세뇨리타. 다음 날 아침, 메리다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 맞은편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카를로스 곤살레스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읽어본 고통받던 이민자들과는 전혀 달라 보였거든요. 제 고조 할아버지가 김종익이었어요. 카를로스가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초 103명 중 한 분이죠. 그를 빤히 바라봤어요. 이 성공한 사업가가 그 끔찍한 에네켄 밭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의 후손이라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스크롤하더니 찾던 것을 발견했어요. 위쪽에 한국어가 쓰인 오래되고 누런 문서였습니다. 이건 제맥대한 인국민의 메리다 지부 창립 헌장이에요. 제 고조 할아버지가 1910년에 작성을 도우셨죠. 그게 뭔가요? 멕시코 최초의 한인 독립운동 조직이에요. 아마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도 최초일 거예요. 커피를 거의 뱉을 뻔했어요. 잠깐요. 이분들이 4년간의 노예 노동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정치 조직을 만든 거라고요? 그냥 조직이 아니에요. 카를로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자유투사 조직이었죠. 한국으로 돈을 보내서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우는 걸 도왔어요. 카를로스가 휴대폰에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문 위에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칠해진 단순한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립 문서에 아름다운 말이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말해주었습니다. 후손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교육이 유일한 길이다. 멕시코 사회에서 최고가 되면서도 한국인의 혼은 잃지 말아야 한다. 저는 질문을 참지 못했어요.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솔직히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지만 작은 나라잖아요. 중요한 아시아 국가 하면 중국과 일본을 떠올렸거든요. 왜 당신 조상들은 그렇게 조직적이었을까요? 미래에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카를로스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소름을 돋게 하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었거든요. 에밀리. 생존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생존자들은 오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해요. 그 다음 날도요.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도요. 1915년 멕시코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전투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나라를 떠나거나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머물러서 싸웠던 거예요. 호세마리아 페냐라는 멕시코 혁명군 사령관이 이에 대해 썼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마치 이 땅이 원래부터 그들 조상의 것이었던 것처럼 싸웠다고 했죠. 또 소름이 돋았어요. 멕시코를 지켰다고요? 그렇게 나쁘게 대우받았는데도 그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때 멕시코인들이 깨달았죠. 이 한국인들이 단순한 임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요. 여기 정착한 거였어요. 이제 멕시코의 일부가 된 거였죠.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해봤어요. 최초의 한국 이민자들은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지옥에서 살아남았죠. 그러고는 체계적으로 후손들의 성공을 위한 기초를 다졌어요. 학교, 사업, 평판, 공동체 존경 말이에요. 카를로스,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요.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주는 멕시코시티의 반짝이는 비즈니스 구역에서 보냈어요. 유리 타워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비싼 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모든 게 현대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한때 한국 이민자들이 노예처럼 일했던 그 나라와 같은 곳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삼성 멕시코 마케팅 이사인 페드로 카스티오의 40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카펫처럼 펼쳐진 도시 전체가 보였어요. 15년 전만 해도 페드로가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아무도 한국에 대해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페드로가 웃었어요. 말 그대로 아무도요. 제가 한국계 멕시코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한국? 그게 어디야? 중국 근처야?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의 한 도시인 줄 알았죠. 믿기 어려웠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건가요? 페드로가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영상을 틀었더니 갑자기 사무실에 강남스타일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했어요. 모든 걸 바꿨어요. 그를 빤히 바라봤어요. K-팝 노래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한류의 시작이었죠.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 히트하자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페드로가 컴퓨터에서 숫자들을 보여줬어요.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멕시코로의 한국 문화 수출이 300% 증가했어요. K-팝 콘서트,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적인 모든 게 멋져졌죠. 그게 한국계 멕시코인들에게 도움이 됐나요? 에밀리, 상상도 못할 거예요. 갑자기 한국인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에서 엄청난 존재로 바뀌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 쉬워졌죠. 모든 사람이 한국인과 일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혁신과 기술, 성공을 대표했거든요. 다음 날 멕시코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인 알레한드라 로페스를 만났어요. 완전히 멕시코인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4세대 한국계 멕시코인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정확한 순간을 기억해요. 알레한드라가 말해줬어요. 2013년이었는데 한국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계 멕시코인이라는 걸 알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는 그냥 또 다른 멕시코 정부 관리가 아니라 가족이 된 거였죠. 가족이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어디서든 한국인의 성공은 모든 곳에서의 한국인 성공이에요. 한국계 멕시코인의 성공은 한국 자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통계를 보여줬어요.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한국계 멕시코인 파트너들과 일하는 걸 선호한다더군요. 한국계 멕시코인들이 참여할 때 비즈니스 협상 성공률이 3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와 한국 사이에 살아있는 다리가 된 거예요. 알레한드라가 설명했습니다. 두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든요. 두 언어를 다 하고 두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인터뷰는 5세대 한국계 멕시코인인 19세 대학생 소피아 토레스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녀의 대학 근처 트렌디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테이블 위에 한국어 교재를 제외하면 다른 멕시코 10대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너무 멋있어해요. 소피아가 아이스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K-팝 춤이랑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몇몇은 그냥 멋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여줬어요. 한국 문화 행사, K-팝 콘서트, 한국 음식 축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센터에서 봉사하고 밤늦게 공부하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K-팝이랑 멋진 기술만 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한국의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제 조상들이 가르쳐준 것들이에요. 교육이 우선, 가족이 우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요. 한국계 멕시코인 학생들이 여전히 학업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앞서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구 비율보다 40배 높은 비율로 대학 입시에서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한국계 멕시코인 가족들은 여전히 수입의 35%를 교육에 썼어요. 전국 평균 12%와 비교해서 말이죠.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날, 멕시코 국회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 참석했어요. 5월 4일이었습니다. 2021년에 멕시코 정부가 공식 인정한 한국인 이민의 날이었죠. 연설자는 28세의 멕시코 최연소 연방 국회의원이자 5세대 한국계 멕시코인인 디에고 모레노였어요. 제 조상들이 120년 전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디에고가 꽉 찬 강당에 말했어요. 희망과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죠. 오늘날 그들의 후손들이 이 위대한 나라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폭발적인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해봤어요. 절망적인 103명의 이민자로 시작된 이야기가 성공적인 통합과 성취의 모델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여행이 한국 자체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냥 또 다른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며 멕시코에 왔어요. 한국 문화와 한국의 가치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계 멕시코인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멕시코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DNA 교육과 인내, 장기적 사고의 결합. 이 세계 어디에서든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쪽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5세대, 6세대, 한국계 멕시코인들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밤늦게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꿈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